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이후에 또 이란과 대만이요. 요새 간첩을 색출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간첩이 어떤 땡땡땡 때문에 자백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사드가요, 이례적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뭐냐면 이란 내부에서 어떻게 작전을 펼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잠깐 지나간 그 실루엣 영상들이 보일 텐데요. 자, 저게 모사드 요원들입니다. 보면은 한밤중에 자, 모사드 요원들이 저렇게 이란에 잠입을 해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그리고 주요 인물 암살을 위한 자동차 폭탄도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조한문 박사님. 예. 그러니까 모사드의 활동도 사실 모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스파이, 즉 간첩에 의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모사드가 이란에서 활동을 한 시간은 길게는 30년 이상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에 이미 침투했던 모사드 요원들이 네. 주요 방공망, 주요 시설, 그다음에 정확하게 핀포인트 방식으로 이란 핵 개발을 주도하는 9명의 과학자를 암살을 했고요. 네. 그리고 수십 명의 군 장성들을 암살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건 모사드만 갖고는 절대 안 되죠. 이란 내부에 광범위한 휴민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놨고,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3세대 네. AI를 결합한 드론을 결합을 해서 사실상 완벽한 작전을 이끌어낸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용주 평론가, 모사드의 침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심각해지니까 이란이 대대적으로 간첩 색출을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 내에서는 모사드 공포증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사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심지어 모사드에 이렇게 협력을 했던 이 이란 내에 뭐 이른바 간첩이죠. 이런 사람들을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테헤란 전역에 검문소를 일단은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제 신문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당 인사나 반체제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3명이 처형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뭐 픽업 트럭을 운전한다거나 뭐 고글을 자주 착용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큰 가방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지금 지령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주민들, 이란 내 주민들끼리도 이 수상한 주민들이 있으면은 신고하라.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이 집에서 비명이나 금속 장비 소리가 자주 난다. 혹은 뭐 계속되는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혹은 또 낮에는 커튼이 계속 쳐져 있는 집이 있다. 아니면 택배를 자주 받는 집이 있다. 뭐 이러면은 무조건 당국에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지금 지령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조 센터장, 이런 간첩의 위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네, 맞습니다. 우리도 뭐 최근에도 심심찮게 이런 탈북민 간첩 사건, 또 지하 공장망 사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9년 7월에 북한 보위부에 포섭을 당한 네. 온성, 제일 함경북도 끝쪽이죠. 거기에 주민이 이제 우리 쪽으로 탈북을 해 오는데요. 사실 이제 북한의 보위부의 마수에서 뭐 벗어난 거냐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암약을 하면서 우리 쪽의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걸 북한 쪽에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정착한 한 탈북민 여성이죠. 예. 이분이
제주도에 있는 공군 레이더 기지라든가 또 제주 군산 그 복합항에 있는 거기에 우리 뭐 한미 연합 전력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에 보고를 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특히 네. 탈북민들을 이제 동향을 포섭하기 위해서 한라봉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한라봉이요? 집 주소 같은 거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네. 북한에 또 탈북민들을 동향을 보고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작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간첩들은 설명해 주신 이 제주 아주머니 사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얼굴로 숨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암약을 할까요? 자, 먼저 이웃집 부부, 그러니까 부부 간첩단 최정남, 강현정,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IMF가 터지기 직전인 1997년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97년에 한 제야 인사가요, 이 예. 다방, 그 당시엔 다방이죠. 다방에 앉아서 이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웬 부부가 와서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북한 사투리를 제대로 쓰고 있더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는 부부인데 북한 사투리를 한 명도 아니고 둘을 다 너무 잘 쓴다? 이거 네. 굉장히 좀 수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제야 인사가 곧바로 안기부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부부랑 이 제야 인사랑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안기부가 들이닥쳐서 이 부부를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오. 잡고 보니까 이 네.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고요. 10년 넘게 이 간첩 훈련을 받았던 이 북한의 정예 간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최정남 강연정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 결혼도 위장한 상태였고 뭐 자식이 있다고 했는데 자식 이름도 뭐 남조선 혁명의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그냥 간첩이었던 거죠. 결혼한 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에는 이 두 부부가 체포를 당한 다음에 이 여성, 이 강현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은닉하고 있던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했고요. 결국엔 이 남성은 체포돼서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북한의 정보를 우리에게 준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당시 그러니까 저런 신문 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아들 이름을 남조선혁명으로 남여까지 지었다라고 네.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좀 특이해요. 아니 공공장소에서 북한 사투리를 썼다니 이거 너무 대범한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사람이 이제 대담했다는 거죠. 북한 공작 당국에 의해 가지고 부부로 들어와 가지고 사는데 그 이전에 중국이라든가 해외를 가면서 현지 적응 훈련까지도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낯설지가 않았을 거고요. 또 두 사람이 이제 조장과 조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예. 여러 가지 대남 공작 활동을 했습니다. 뭐 서울 지하철이 유사시에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북한에다 보고를 했고요. 또 당시 이제 교수였죠. 고모 씨를 포섭해가지고 관련한 이제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뭐 북에서 왔다 이런 거를 버젓이 밝힐 정도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활동을 한 겁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체포를 했을 때도 강현정 그 여간첩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암약하고 있을까? 자, 그러니까 제주 출신 할머니인데 아니 알고 보니까 전설의 여간첩 이선실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간첩 그러면 미모, 능란한 화술, 그 다음에 무술 고단자 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키는 1m 50cm 좀 넘었고 할머니였고 이 한국에 재입국할 때 나이가 64세였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70세 전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선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할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남한의 간첩망을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했고 그리고 80년부터 90년까지 화려하게 암약을 하다가 보면 조직도의 거의 그렇죠. 위에 있네요. 예. 그리고 1990년에 네. 강화도를 통해서 이 은밀하게 다시 월북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는 정치국 후보위원 그러면 네. 대략 서열이 20위 내외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북한을 위해서 암약을 했는데 북한의 시마조 사건이라고 김정일이 고난 행군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려 2만 5천 명을 숙청하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의 결국은 연루가 됐고 거꾸로 남한 간첩이다. 네. 그래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으니까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군요. 다음은 또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 교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장 간첩 무함마드 깐수였다는 건데 우리한테는 정수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 5년 정도 공작 훈련을 받은 다음에 84년에 이제 국내로 입국해가지고 네. 90년에 이 사람이 국내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이슬람 이런 쪽의 권위자고 이래서 저도 이분을 그때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교수로서. 근데 이분이 96년에 간첩 활동으로 이제 국정원한테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가 됩니다. 당시 이제 군사 기밀을 팩스로 북한에다가 보내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령 해독에 뭐 난수표를 사용했다거나 이런 증거가 드러나서 결국은 체포가 돼가지고 하는데 당시 이제 62세였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많은 나이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조사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또 뭐 감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그래서 석방이 돼서 이제 여생을 마치고 최근에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아, 네.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이웃이 사실 알고 보니까 간첩이었다. 이게 좀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간첩들 도대체 조문 박사님, 그럼 국내에 있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령을 듣고 움직이는 걸까요?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영어 새드 무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 새드 무비. 그러면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른 아침 산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 사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드보크라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그 감춰둔 거죠. 네. 총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돈이라든지. 저렇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양복으로 갈아입고 내려오는 거죠. 좀 이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령은 난수 방송이라고 그래서 네. 북한에서 이제 단파 라디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상한 숫자를 불러요. 오. 그러면 그 암호책에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걸 뽑아내면은 이게 문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저게 이제 난수표거든요. 아. 저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평양에 앉아서 직구할 수 있고 인터넷 있고 뭐 팩스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카톡, 위챗으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난수 방송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일단 난수방송 젊은이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나름 연식이 있어 조금 아는데 난수방송이 뭐냐면은 랜덤 넘버 스테이션입니다. 말하자면 무작위 숫자를 발송하는 라디오 채널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통신 수단이 라디오가 사실 최선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 이렇게 칙칙하고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은 어떤 특정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에서 막 이 보통 사람들은 들었을 때 아, 이게 무슨 방송이야 하는 정도로 뜬금없는 막 숫자의 배열 같은 걸 막 방송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송들을 이제 간첩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듣고 그 표에다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그 지령, 지금 오늘 뭘 해라, 어디 가서 뭘 해라 이런 지령들을 수신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난수 방송이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말로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는 좀 감이 안 와서 저희 제작진이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2833호 선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수 21조 37,479 68,653 46,880 이상입니다. 아, 좀 밤에 들으면 오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난수 방송 비밀이 있어요? 저 앞에 이제 탐사대원들에게 보내는 전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탐사대원은 이제 남쪽에 난파된 거죠. 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매체가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단파 라디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간첩이죠. 지금 단파 라디오 팔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걸 밤중에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그 안에서 그 플래시를 켜고 네. 그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관 같은데 이제 불신검문할 때도 그런 거 찾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벌써 격세지감이 좀 많이 변했죠, 모든 세태가. 근데 저게 뭐 이제 정황상 태영호 전 공사를 이렇게 도운 인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난수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인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태공사가 이제 그 귀순을 했고, 예. 그 즉시 이제 난수 방송이 있으니까 아마 정황상 그랬을 그렇죠. 거다. 정황상 아마 태공사의 그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지시였을. 왜냐, 그냥 상당히 충격이 컸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하는 거지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계 곳곳이 그야말로 간첩 색출의 골머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이 뭐 때문에 자백했다? 이용재 평론가 답이 뭘까요? 정답 햄버거. 햄버거요? 네, 왜 햄버거죠? 왜냐면은 햄버거 북한에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겉바속촉 육즙 쫙쫙 깔린 이거 햄버거 한번 먹어보면 네. 자백 못하고 못 백입니다 이거. 정답이 햄버거 맞아요? 광어회입니다. 광어예요? 광어. 무슨 얘기예요? 96년 9월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26명의 공작원이 타고 왔다가 잠수함이 고장 나서 네. 육지로 상륙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벌 작전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광수가 생포가 됐는데 신문 과정에서 광어회를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광어회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랬더니 광어회라는 게 북한에서는 너무 귀한 음식이니까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광어회를 내놓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광어회를 또 내놓게 된다면 나를 상당히 이 사람들이 좀 존중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했더니 광어회가 나왔고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광어회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그 이후에 마음이 흔들릴 때 이제 서울 관광을 좀 시켜줬죠. 네. 발전된 모습을 보고 아 속았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간첩들 가운데 좀 어이없는 실수로 체포된 간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이없는 실수로 체포된 간첩 사례 3가지 팩트 체크를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용주 평론가. 최수정이라는 간첩은 북한 비판에 흥분하다가 발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거는 O입니까 X입니까? 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이 최수정이라는 간첩이요, 이 보통 간첩이 아니에요. 굉장히 노련한 간첩입니다. 우리나라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를 3번 했고요. 4번째 잡히게 된 건데요. 네. 이 잡히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평소에는 이 간첩 활동을 이렇게 몰래 조용히 하다가 이분이 이제 대전 쪽에다가 이제 아지트를 꾸렸는데 이 대전역 앞에서 북괴 만행 규탄 대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제 김일성 이제 인형이나 뭐 이런 얼굴 같은 거 포스터를 가지고 와서 막 불태웠거든요. 근데 이 간첩 입장에서 그거 보니까 아 이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리 한번 살짝 지르고 네. 이제 하숙집 돌아와서 하숙집 주인한테 막 하소연을 했대요. 이 사람들 왜 그러냐고. 근데 하숙집 주인이 보기에는 왜 저러지? 신고해야겠네 해서 신고를 해서 결국에는 이 간첩, 최수정이라는 간첩이 그렇게 잡혔다. 이런 그렇군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여간첩 원정화 씨 얘기입니다. 원정화 씨가 가정부를 폭행하다가 정체가 들통났다. 저는 봤을 때 이거는 O입니까 X입니까? 그것도 블랙 코미디예요. 이제 뭐 한국의 마탈이 그러는데 그런 건 정답부터 아니고요. O입니까 예, X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이 가정부를 폭행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이게 아니고 태권도 실력을 보여준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갔다 와서 나 북한 영상을 갔다 왔다. 그래서 저 사건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술이 그 본인 하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관련됐을 때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그 의붓 아버지는 또 무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가정부 폭행으로 꼬리가 잡힌 사건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던 부부 간첩 이야기인데요. 기저귀와 생리대를 착각해서 잡혔다. 이거는 O입니까 X입니까? 이것도 사실 5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 드렸던 그 최정남 강현정 그 부부 있잖아요. 예. 그 부부 간첩. 그 부부 간첩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생리대를 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리대랑 기저귀랑 헷갈려서 기저귀를 사버립니다. 아. 그런데 이 슈퍼마켓에서 이 주인도 계시고 거기 손님도 계셨는데 이 주위에서 그거 기저귀 아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수상한 느낌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버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수상하게 여겼다. 뭐 이런 증언들 나오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 뭐 점심 먹는데 모밀국수 먹는데 이거를 간장을 뿌리는데 이 간장 잘못 뿌려가지고 옷에 다 쏟고 막 이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이 몇 번 계속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게 정체가 들통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북한 간첩 얘기를 해봤지만요, 조한모 박사님. 최근에 중국 유학생이 미국 항공모함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었어요. 한두 건이 아니죠. 그 비행장도 찍었고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 모든 중국 국민들은 국가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간첩법이 사실은 이 외국 사람들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개정 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이나 필리핀 이쪽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좀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중국 간첩 색출 때문에 골머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이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중국 측에 대만의 군사 정보를 넘긴 네. 전직 디아블로, 그러니까 중국식 그 요요 코치 네. 강사, 이 사람 루지센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타이베이에 그 집을 차려놓고 전직 또 현직 군 간부들을 불러다가 네. 거기서 이제 군사 이런 비밀을 빼내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대만 사회에 충격을 준 게 그 공범으로 또 몇 명 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공범 중에 대만의 유명 여배우이자 가수인 거슈야오 여기에 친동생이 포함돼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됐었고 중국 국적을 숨긴 채 중국인이죠. 그런데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필리핀 지방 시장으로까지 당선돼가지고 버젓이 시장으로 활동해온 사람이 알고 보니 중국인 간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적발된 다음에도 나는 중국 필리핀인이다 이렇게 우겼는데 법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뭐 현대 정보 전쟁에서 간첩 색출은 어떻게 보면 국가들의 골머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